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꾼다라는 저희의 시작 인사말과는 다르게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요.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레바논의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까지 개입하면서 전쟁은 점점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민간인을 포함한 사상자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이 중동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성일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안한 관계를 이어오던 이 두 관계 사이에서 결국은 전쟁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전쟁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1973년이었죠. 제4차 중동 전쟁 혹은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딱 50년 되는 해입니다. 73년 전쟁이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고전한 전쟁이에요. 가장 또 사상자가 많이 났던 전쟁이고 1973년 전쟁처럼 힘든 전쟁은 없었기 때문에 하마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랍권에서는 전부 다 73년 전쟁을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루 더 지난 날 10월 7일이었죠. 그래서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유대의 명절 장막절이 끝나고 심카토라라는 1년에 유대인이 꼭 한 번씩 성서를 다 읽어요. 다 읽으면 끝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의 기쁨이란 뜻의 심카토라라는 그날에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했는데요. 또 안식일이었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없는 휴가 가고 비어있는 그 국경을 틈타서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시작했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스마트 펜스 철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요. 육해공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그다음에 고무보트까지, 고속보트까지 타고 3차원의 공격을 감행해서 들어왔고 특히 지난 전쟁과 달리 육상으로 바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패턴이 아주 단순했어요. 사제 로켓을 쏘면 이스라엘이 그거를 아이언돔으로 막고 못 막았을 경우에는 다른 게 떨어져 사람이 다치고 그러면은 아무튼 그 원점 타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그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요, 이들이 이스라엘 마을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네.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고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자국의 영토에 적군이 들어오는 거는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가 들어온 게 처음이에요. 근데 이집트는 정규 국가 군대잖아요. 여기는 정규 국가 군대가 아니라 그냥 무장 조직입니다. 네. 무장 조직한테 완전히 정명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치욕적인 일이죠. 무장 조직한테 이렇게 당한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질들도 200명 이상을 끌고 갔어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군이 전혀 대응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참 또 이스라엘의 극우 발언들이 네. 많이 나오던 시기였었죠. 네, 극우 정치인 2명이 이상한 발언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제 베잘렐 스모트리치라는 재무장관이 팔레스타인 민족 같은 거는 없다. 존재를 부정해버렸죠. 존재를 부정한 이런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해서 네. 문제를 일으켰고 이따 바로 벤그빌이라는 사람은 또 구급한데 성전산에 올라가서요. 원래 성전산은 거기 또 알락사 플라자라고 해서 이슬람의 3대 성지인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 아주 성스러운 모스크가 있는 그 집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이 원래 거기서 기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것도 옛날에는 안 됐는데 최근에 유대인들이 거기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전 아랍권에서 이제 분노하는 거죠. 우리의 성지에 유대인들이 왜 올라가서 기도를 하냐? 물론 그 자리가 성전산, 옛날 솔로몬 성전선이 있던 터지만 현재로서는 또 이슬람의 성지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아주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이팔 관계가 최악이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팔레스타인을 자극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러니까 하마스 단체인 거잖아요. 네, 먼저 좀 하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하마스는 2006년에 사실상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집권 여당이 돼야 되는데 집권 여당이 못 돼요. 왜냐하면 서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자치정부와 경쟁이 벌어지는데 이 자치정부의 파타하는 하마스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슬람 무장 조직이고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게 이들의 목표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그냥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종교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세속적인 국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2006년에 집권 여당이 됐지만 연정에서 실패하고 2007년에 둘이 싸우면서 가자 지역은 하마스가 그리고 서안 지역은 파타하가 실질적으로 둘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하마스는 조직 자체가 태생이 달라요. 태생이 1928년에 이집트에서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무슬림 형제단은 궁극적인 목표가 당시에 이집트를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집트를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의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로 시작한 게 하마스입니다. 그런데 87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점령에 염증을 내면서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일어선 게 민중봉기고 그게 제1차 인티파다인데요. 이때 맹활약을 합니다. 어떤 맹활약이냐면요. 사실은 이때 하마스가 비판하는 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피에로, 즉 지금의 정부죠. 팔레스타인 지정부. 너희들 너무 약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제대로 투쟁해라. 그러면서 등장한 조직이라서 선명성에서 자신들이 강하다고 보여줬고 이번에 그 선명성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피에로는 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사실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정부가 이제 된 거고 하마스는 너희들은 약해 빠졌어. 우리는 그렇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을 긋게 된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964년에 당시에 팔레스타인 운동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이름을 크게 지은 게 피에로예요. 그러니까 여러 정파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정파가 파타하고요. 하마스는 1987년에 생긴 겁니다. 87년에 생긴 거고 그리고 1993년에 피에로 즉 지금의 파타죠. 파타가 중심이 돼서 평화협정을 했는데 그거 자기는 인정 못하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파타는 이스라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그림자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도 안 하는 거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하마스는 그냥 무조건 무장, 전쟁, 투쟁 이것만 하는 단체인 거예요? 아니죠. 하마스는 조직을 말씀드리면 무장 조직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국이 따로 있습니다. 정치국 그래서 폴리티컬 뷰로라고 해서 외교와 해외에서 자금 조달하는 책.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높은 직에 있는 최고 정치국 위원은 이스마일 하니에라는 사람인데 해외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카타르가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주거지와 모든 필요한 물자를 다 대고 있습니다. 집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호텔 5성급 호텔에서 아주 호화롭게 살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정치국 위원이 따로 있고 무장 조직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장 조직입니다. 무장 조직은 이스라엘 가슴이라는 조직이 있죠. 거기에 이제 수장이 하마드 데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암살을 하려고 했으나 기적처럼 살아나면서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 같다 이런 소문도 있고요. 그리고 하마스의 더 중요한 활동은 복지 활동, 사회, 구제, 의료, 선교, 즉 가자 지구의 가장 빈민층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거기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주고요, 또 치료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사회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항상 지지를 얻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것이 이제 바로 하마스가 살아남는 비결이고 그 다음에 힘이 생기면 뭐합니까? 지하드입니다.
지금처럼 힘이 생겼을 때는 무장 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주요 활동은 다와와 지하드. 힘이 없을 때는 다와에 집중하고 힘이 충분히 세워지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을 하는 지하드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럼 정치국하고 이 무장 단체하고 복지하고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나요? 유기적으로 융합되죠. 단체가 다 다르죠. 다와하는 단체가 따로 있고 정치국이 따로 있고 무장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세 개가 좀 전 조화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유기적이라면 네.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카타르를 압박해서 너희들 어떻게 거기를 5성급 호텔에서 재우고 먹여줘 이렇게 압박을 했었어요. 전혀 압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와 대화할 채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일하게 카타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계속해서 지금 인질 협상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카타르가 지금 중요한 국가로 등장하고 있고 잘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하마스 내부에도 분열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국 위원과 무장 조직과 항상 그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인과 무인과의 차이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총을 가졌는데 정치국 위원 니네 싸움도 할 줄 모르잖아. 니네가 뭘 알아. 정책 결정하지 마. 빠져.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장 조직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기습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데 저 여기에서 또 짚어볼 것이 그냥 난 공격할 거야 라고 단숨에 공격했다고 하기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허술했다, 뭐 마음을 놓았다, 방심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입니다. 이 방어 체계를 뚫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과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네, 실제로 하마스 대원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우리가 이미 훈련을 했다. 이번 작전을 하기 위해서, 즉 이번 작전 이름이 뭐죠? 알악사 홍수 작전이죠. 그래서 사실상 가장 큰 문제는 왜 세계적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정보부가 하마스의 2년 동안 훈련한 걸 동태를 파악하지 못했는가? 그렇죠. 전부 다 지금 뭐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어떻게 징후를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까? 여러 징후들을 있었는데 그것을 결코 아주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은 방심했다는 얘기죠. 너무 방심했어요. 왜? 가자 지구는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경제 상황을 좋게 해주면 하마스도 무장 투쟁보다는 가자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더 방점을 주지 않겠나. 조금 짧은 기간이라도 무기를 놓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이스라엘 그래서 가자 주민들이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비자도 많이 내줬고요. 카타르가 가자 주민들을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걸 다 허락했어요. 역으로 하마스는 마치 내가 무장 투쟁에 관심이 없고 가자 지구 경제 생활을 빨리 낫게 하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기반 전술을 썼어요. 그리고 올해 5월 달에 하마스보다 더 작은 이슬람 지하드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일주일 동안 교전을 했어요. 하마스가 로켓 한 발도 안 쐈어요. 그 이스라엘 볼 때는 봐라. 효과가 나타난다. 옛날 같으면 둘이 다 합해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공격했을 텐데 하마스가 로켓 한 발을 안 쐈습니다. 계속 탈을 쓰고 있었군요. 그렇죠. 나중에 하는 얘기를 뭡니까? 그때 쏘면 지금 쏠 무기가 없지 않니? 소름.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저희 머릿속에 있는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헤즈볼라 뭐 이런 느낌은 AK 소총 들고 하늘에 총 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전략 전술, 기만 전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현대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해서 1년 동안 훈련을 했다는 거거든요. 완전 현대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루 이틀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시행착오 많이 겪은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방심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완전히 이스라엘이 봉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봉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와요. 땅으로도 나올 수 없고 하늘로도 나올 수 없고 바다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다 보고 있는데 해봤자 얼마나 움직이겠느냐 자신감이 있었고 정보는 많이 들어오겠죠. 취합은 했을 겁니다. 근데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정확하게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면요. 정확하게 50년 전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50년 전에 1973년 10월 6일 날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집트가 시리아하고 손잡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거거든요. 그때 뭐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 나기 10일 전에 요르단 국왕이
이스라엘을 헬리콥터 타고 들어갔어요. 시리아가 전쟁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쟁을 하자는 거를 제안이 왔는데 이스라엘하고 친하니까 골다 메이르 총리한테 알려주러 간 거예요. 전쟁할 줄 모르니까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옆방에서 국방부 장관이랑이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총리하고 만나서 나갔으면 다시 국왕을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좀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했어요.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게 기가 막힌 정보를 줬는데도 안 했고, 그리고 10월 6일에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거죠. 사실 이 하마스가 살고 있는 가자 지역은요, 우리 세종시만한 크기거든요. 세종시만한 크기에 230만 명이 살아요.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어디 네.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수도 별로 안 좋고 최악의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들이 무기를 어디서 들어옵니까? 다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사제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로켓 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개당 600달러. 로켓이요? 네, 600달러. 근데 이 600달러의 로켓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쏘는 그 로켓은 6만 달러. 100배 차이나. 네. 그러니까 이 하마스는 밖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뭐 파이프 자르고 이우고 해서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밀한 전쟁 준비를 했고, 이스라엘이 설마 뭐 하마스가 공격하더라도 옛날처럼 뭐 다를 게 있겠냐. 예,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무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보유하고 있었던 무기의 차이는 어느 정도였나요? 무기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죠. 천양지차라 뭐 이거는 비교할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하마스가 탱크를 가지고 있나요? 하마스가 뭐 항공기를 뭐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나요? 기껏해야 말씀해주신 가스함 로켓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총 같은 경우는 칼리시니코프 소총, 그 다음에 뭐 부비트랩, 뭐 지뢰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소형 화기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죠. 무기로서는 사실상 비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는 이제 수세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북한과 한국의 무기 차이를 보면 뭐 공중전, 해군의 전력차, 육군의 무기의 전력차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 강합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격차, 한국과 북한의 격차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요. 이렇게 강력한 무기의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격할 수 없었던 요인은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부를 한 거죠. 아이언돔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으면은 아이언돔도 시간당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마스 말로는 20분 안에 5,000발을 쐈다라는 거예요. 20분 내에.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스라엘 말은 한 2,200발 이상이랍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죠. 물론 이제 그 아이언돔을 뚫고 나가가지고 떨어진 그 로켓에 맞아서 죽은 사람은 그거는 아주 극소수고, 대체적으로는 전부 다 하마스가 직접적으로 총을 쏴서 죽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아이언돔이 그렇게 무력화됐다는 그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충격이죠, 이스라엘로서는. 그러니까 결국 방심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저희들이 흔히 사실 중동에 대해서 참 모르는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하마스, 헤즈볼라 이런 단체들 나올 때 다 비슷한 그냥 부장단체, 테러단체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같지는 않은 거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하마스. 하마스는 이슬람 집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슬람 저항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마스는 종파가 순니파입니다. 헤즈볼라는 시아파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순니하고 시아가 달라요. 둘 다 아랍어를 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헤즈볼라는 신의 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당, 그러니까 알라 편에 있는 사람들 당이고, 이거는 꾸란 용어예요. 꾸란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이 반대말이 사탄의 당이에요. 샤이탄. 네, 히즈부 샤이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헤즈볼라 사람들은 나는 알라의 당 사람들이고 내가 싸우는 이스라엘은 사탄들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다 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란하고 같이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는 이란이 있느냐? 사실은 하마스하고 이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상관이 태어나서 자랄 때 이란이 도와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란이 생각하니까 너무 기특해요. 이슬람의 국가니까. 예, 나하고 종파도 다르지만 야 우리가 하려는 거 똑같다. 이란이 생각하는 목표, 헤즈볼라 생각하는 목표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네. 하마스가 기특하게도 그걸 따르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란이 하마스야 이번에 한번 공격해봐. 그럼 하마스가 에이 돈 주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아니란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요. 네네. 사실은 그것도 또 헤즈볼라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이 헤즈볼라 만들었으니까 헤즈볼라야 이번 한번 공격해봐. 그러면 헤즈볼라가 예이 그게 아니라 헤즈볼라도 지도자층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같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명령 받는 건 아니란 얘기죠. 다만 이란 말이 어디가 더 잘 들어가겠냐? 헤즈볼라가 더 잘 들어가겠죠.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하마스 뒤에 이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란에서 딱 그러죠. 우리는 하마스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마스가 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만 이번 작전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렇지만 이란이 굳이 이거를 내가 계획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마스는 하마스 나름대로 논리가 있었던 거고요. 그 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블링컨 국무장관이 분명히 냄새는 나요. 미국이 생각하기에 냄새는 나는데 심증은 확실해. 이란이 도왔어. 그런데 물증이 없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공식적으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란이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냐?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란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둘이 손잡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수교를 하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약속을 하고 친구가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같이 놀던 친구들을 다 데려와요. 그래서 아랍 세계들이 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요. 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만 잡으면 우리가 낚시로 치면 월척이에요. 월척. 그러니까 이게 정성을 들여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잡고 싶어요. 이스라엘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아서 이란이라는 강력한 나라에 좀 대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냥은 못 잡아요. 팔레스타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아랍 국가들이 사우디를 신뢰하지 않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내건 조건이 내가 너랑은 손을 잡을 테니까 너 그러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해봐.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하마스하고 얘기하겠습니까? 파타하고 얘기하겠습니까? 파타하고 그렇죠. 얘기하겠죠. 파타. 그러니까 하마스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하마스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파타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 손잡는 거 싫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 금이 가는 게 바라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하마스는 그 자체가 나는 낙동강 오리알 되니까 나의 존재를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좋은 거죠. 내 얘기 들어주는 건 이란밖에 없는데 이란은 저 둘이 손잡는 게 너무 싫어. 네. 정확하게 어떤 관계인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외교장관이요. 외교 사진을 모아놓고 우리가 최근에 사우디하고 외교 관계를 잘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손잡는 거를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 날 최고 지도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례적으로 도박이라는 말을 도박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이슬람에서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듣기 아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경주에서 지는 말이 있잖아요. 지는 말에 돈 거시겠어요? 안 걸죠.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죠. 지는 도박에 아예 돈을 걸지만 어차피 안 될 거다. 우리가 안 되게 할 거야. 어떻게 너네는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용어를 써도 돼요? 표현을 그렇게 했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표현을 지는 말에 걸지 마라. 예,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겁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보도는 하마스 대원 많은 숫자가 이란 가서 훈련받고 왔다는 그런 보도도 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2021년에도 하마스가 로켓 공격을 해가지고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네네. 우리 성 교수님을 모시고 또 네네.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네. 과거와 달리 네.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네. 이 주변에 이런 강대국들이
과거와는 다른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마스가 이전과 달리 이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인들을 학살을 했다. 이 점.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정상들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한다. 뭐 작전도 지지하지만 그러나 국제법을 지켜야 하고 가자 주민의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절대 반대한다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럽들도 이제 연대를 표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테러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는 자국 국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미국 사람도 있고 또 유럽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국민들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측에 가서 물어보고 인질 석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근데 사실 이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외적으로 SNS나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그렇죠. 이런 모습이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지하를 통해서 우리는 보급받는데 이 보급마저도 끊기게 생겼어요. 우리 주민들 다 죽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대원들을 숨기고 무기를 숨기고 하는 기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시켜왔다. 그리고 이 기술이 북한을 통해 전달됐다라는 이야기가 네. 사실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많이 있거든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땅굴을 저렇게 정교하게 잘 팔 수 있는 기술은 도대체 누가 가르쳐준 건가? 그 땅굴만 판 게 아니라 거기다 안에 콘크리트로 아주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냥 흙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콘크리트로 다 정교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동도 아주 편하고요. 물자 이동도 좋고 무기 이동도 좋고, 그다음에 전쟁이 나면 거기 아예 그 장소를 그냥 지휘 센터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정교한 지하 땅굴, 미로처럼 연결된 땅굴을 구축하는 방법을 일단 헤즈볼라에게 전수를 했고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받아서 하마스에게 넘기지 않았는가. 그런 이제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기술들이 항상 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란도 대규모 시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비행기가 나올 수 있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마 북한에서 들어갔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북한 기술이 이란 들어가고 이란에서 헤즈볼라 들어가고 헤즈볼라에서 하마스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시각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 가장 중요한 지상군의 가장 중요한 업무 태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 하마스 대원을 사살하고 무기 탈취하고 필요한 모든 병참을 다 파괴하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 예전에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지만 정말 수많은 부비 트랙과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 그 지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않는 이상 어렵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정보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스라엘이 이번에 지하 터널 작전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14년에도 했고요. 2008년, 9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어요. 2014년 같은 경우 뭐 40~50명 정도 사망인데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 이스라엘로서는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받았고요. 실제 다시 말씀드리면 하마스에 대한 억제력이 무너졌어요. 하마스가 다시 이스라엘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다시 회복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이집트, 시리아 국가도 아니고 하나의 일개 무장단체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볼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또 위험성이 뭐냐면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올 거를 모르겠냐 이거죠. 그렇죠. 다 준비를 하고 있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의 전쟁과는 전혀 양상이 다를 거고, 이거는 이스라엘의 피해가 예전에 비해서 2~3배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굉장한 큰 모험입니다, 현재는. 다만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문제 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치고 있다는 얘기죠. 너무 오래되니까 벌써. 예, 이게 빨리 속전속결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는 못하고 오래 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사기도 많이 떨어질 테고 힘들 테고, 그리고 국제 여론이 또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시간은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에게 기술을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동과 왜 이렇게 뭔가 연관성이 많아요? 중동은 원래 반미 국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도 시아파 정권이 잡고 있으니까 이란과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둘은 반미연대입니다. 너도 저쪽 싫어? 나도 싫은데. 네. 그러면 우리 친구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 그렇게 되는 북한하고 이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아주 친합니다. 아, 네. 너도 미국 싫다고? 네. 저 멀리에서 뭐 이렇게 해요? 북한 무기들이 대부분 이제 이란으로 수출이 많이 됐고 네. 그 무기들이 헤즈볼라한테 가고 헤즈볼라한테 갔다가 다시 이제 하마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네. 그 특히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안보 보수 우익 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북한하고 친한 이란과 왜 자꾸만 경제 관계를 같이 많이 가지려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이란은 굉장히 경쟁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갖고 있는 많은 무기가 형태나 이런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북한하고 맞다. 이 관계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데 왜 한국이 그 부분을 제기하지 않고 이란과 경제 관계만 하려고 그러느냐 여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전쟁은 저기 어찌 보면은 거리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꽤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이 심리적으로는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확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마스 소탕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하는 것은 어렵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하마스는 물리적으로 하마스 대원들을 축출할 수 있겠지만 척살할 수 있겠지만 하마스라는 아이디어, 이데올로기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지금 지도부나 현 대원들은 사라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하마스 대원들이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에서 하는 얘기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기에 둬서는 안 된다. 왜?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 지구의 통치권을 완전히 뺏어서 온건파 파타한테 줘야만 이스라엘 국민들이 안전하게 가자 지구 근처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자 지구에 살 수도 없어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죠. 어떻게 또 그런 일이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으니까 국경을 넘어서 침투해서 이스라엘 국민을 그렇게 죽였는데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국민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번에는 들어가서 확실히 뭔가 이전과는 다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지금 정권을 교체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안정화를 위해서 요르단, 뭐 이집트,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경찰력을 아니면 군인들을 좀 다국적 아랍군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된다.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온건한 통치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다시 이제 화해 과정을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얼핏 기사를 봤는데요. 하마스에 있는 젊은이들은 뭐 삶의 의욕이 없다, 희망이 없다. 뭐 그런 젊은이들이 대다수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그렇죠. 왜요? 일거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비자를 받고 이스라엘에 가서 취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얻거나 나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젊은이들도 생겨나고 그런 기회를 얻는 젊은이들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꿈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그건 최근에 아주 제한된 일이고요. 오랫동안 봉쇄하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죠.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 일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업률이 50%가 넘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기회를 주지 네.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자 지구를 나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서한 지역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느끼는 그 치욕스러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 들어가서 나올 때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수는요. 물에서 먹을 수 있는 식수는 5%밖에 안 돼요. 아니 왜 이스라엘은 또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제대로 된 시설이 없어요. 물을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중해 터 있으니까 지중해 쪽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거기도 이스라엘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해공항이 다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좌파 지식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정부를 욕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가자는 감옥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어차피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차이가 없고 나 죽으려면 나도 한 명 더 죽이고 죽겠다.
그게 극단주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 된다면은 사람은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대원이라든지 이 사람 죽일 수 있지만 사상은 못 죽여요. 그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상을 못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마스 대원은 죽지만 새로 태어난 아이가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20살이 되면 난 왜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마스를 없앨 수는 없다. 지금 하마스는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제2의 하마스, 제3의 하마스가 또 나타날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같은 사상 다른 이름으로. 그게 이제 이게 비극인 겁니다. 가자 상황이 더 복잡한 건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은 1967년부터 2005년까지예요. 네. 2005년에 이스라엘은 거기서 완전히 철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자 지구에 아무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가자 지구 경제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수자원도 부족하고 식수도 부족하고 배수도 잘 안 되고 전기도 24시간 안 들어와요. 지금 다 끊으니까 더 안 들어오고 그래서 뭐 실업률이 높고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스라엘이 거기에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도 경제 개발 기회를 주려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타냐후가 완전히 다르게 강경파 나타냐후가 네. 저기 노동자 허가도 내주고 카타르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해줬는데 하마스는 그걸 역이용한 한 거잖아요. 지금. 물론 그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노동자들이 나와서 가는 게 그 정규적인 일자리도 아니고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와야 돼요. 이스라엘에 잠을 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그리고 가자 주민이 요르단 상황에 갈 수도 없어요. 아니 그냥 갇혀 있어요. 아무도 비자를 그건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외출권만 끊을 수 있는. 예. 그냥 갇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텔아비브가 화면으로 보지 텔아비브가 어딘지도 몰라요. 가보지도 못해. 예루살렘도 못 가요. 완전히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제 하마스가 무기나 아니면 지하 기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자가 못 들어가도록 철저히 봉쇄를 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무기 다 만들고 무기 다 저장해 놓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오픈하면 무기를 얼마나 더 잘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알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에서는 특히 같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아랍 민심을 흔들고 무슬림 민심을 흔드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그 하마스를 좋아하지 않다 하더라도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와서 꽂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항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이란 사람들의 자원봉사가 350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가겠다는 사람들이요.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가서 싸우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 가자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 우리의 이슬람인들이 저기서 탄압받고 갇혀서 사는 게 아니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이슬람인들이 공분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무슬림들한테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거 언제까지 그럴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은 딱 한 가지 합니다. 내가 거기 답에 대해서 내 답을 하지 않고 내가 질문으로 얘기할게. 너는 집을 뺏기면 안 싸울 거야? 그거예요. 다른 역사 복잡한 거 다 빼고요. 집을 뺏겼어요. 내가 살 집을 뺏겼으니까 그러면 뺏겼으니까 그냥 아예 난 놓고 갈래? 이렇게 할 거니 아니면 싸울 거니? 예. 너라도 그렇지 않겠니? 그런 거죠. 그게 민심인 거예요. 뭐 거창한 여러 가지 뭐 조건 다 필요 없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거니까. 네, 이제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국부터 이란, 사우디까지 이거 뭐 그냥 세계적으로 편가르게 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네, 지금 사실상 이게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란은 하마스를 지원해왔고 헤즈볼라는 뭐 이란이 키운 애고요. 그래서 헤즈볼라가 참전하게 되면 사실상 이란의 대리 조직과 미국이 지원하는 이스라엘과의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란의 친구는 누구죠? 중국과 러시아가 또 거기 있고 또 유럽은 또 미국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가자 문제, 즉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헌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확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확전 얘기하면은 아랍 국가들 여기 있는 무슬림 국가들끼리 싸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확전의 개념이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미국이 항공모함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을 움직이니까 러시아가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요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는 게 단순히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하라고 오는 걸로 보지 않아요. 그럼요. 항공모함에는 미국에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한 700에서 900개를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러시아로 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 사정거리가 다. 사정거리라니까. 그래서 푸틴이 급하게 뭐를 했냐면 미그 31기를 출동시키고 거기에다가 초음속 미사일을 달았어요. 항모를 깰 수 있는. 그래서 북해에다가 지금 흑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미국과 팔레스타인 문제가 아니고요. 러시아, 미국이 있죠. 그리고 중국은 군함을 6척 움직였어요. 러시아, 중국, 이란이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 라인을 구성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싸움은 미국의 힘이 얼마나 뺄 수 있느냐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무시하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제는 더 크게 보면은 이 어떤 싸움이냐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뭐겠습니까? 미국 없는 중동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확전 이상의 확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해서 오발탄 하면은 이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항공모함을 대체하기 위해 푸틴이 움직였다는 말은 러우 전쟁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고요. 중국이 움직였다는 말은 중국 대만 전선 지금 이 긴장감에도 문제가 그렇죠. 생겼다는 거고요. 네네. 중동을 지원하는 북한의 영향이 지금 있었다라는 것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고요. 정말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지 정말 확전의 개념이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절대 여기에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게 거기다 하나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까지 묶습니다. 자,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뭐야 그러면 어떻게 답이 없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지을 전쟁과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현명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현명한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저희의 가슴을 뻥 뚫어줄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이스라엘군이 본격적인 반격 작전에 돌입하면서 중동 정세에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가자 지구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 지구 지상전에 박차를 가하고 전쟁 속에서 민간인 희생이 늘어나자 국제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돌을 이어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불타는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